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3차까지 완료하면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화 위험이 94.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3차 접종을 한 고령층의 경우 미접종 확진자보다 중증 위험이 96.8%나 줄어 접종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제로 코로나 반대 시비에 강경한 대응을 주장한 중국 당국이 실제로 시위 참가자에 대한 내재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 현장 사진과 동영상, 각종 SNS 기록과 휴대전화 검색 등을 통해 수색을 하고 있다고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누리호 후속 발사체로 2조 원대의 예산이 들어가는 한국형 차세대 발사체의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발사체는 2030년부터 달 궤도와 표면에 위성을 발사하며 달과 화성 등 심우주 탐사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지난 겨울 한랭질환으로 300명이 응급실을 찾았고 9명이 숨졌다며 체온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사망자 9명의 사이는 모두 저체온증이었는데 증세가 있다면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주고 젖은 옷은 벗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8년 만에 폭발한 활화산 하와이 마우나로라에서 용암 분수가 공중으로 솟구쳤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용암 분수의 최대 높이를 60m로 추정했는데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3차까지 완료하면 중증화 위험이 90% 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이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예방접종의 효과 분석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뒤 확진된 경우 미접종자에 비해서 중증 진행 위험이 94.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0세에서 74세까지 고령층의 경우 3차 접종 후 확진자는 미접종 확진자보다 중증 위험이 96.8% 감소했다며 고령층, 기저질 환자에게 3차 접종 완료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대본은 미접종 확진자의 중증화율은 3차 접종을 마친 후 확진된 경우에 비해서 17.4배, 2차 접종을 마친 후 확진된 경우보다는 3.1배가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5의 검출률은 다소 내려가고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현재 우세종인 BA.5의 검출률이 전주보다 2%포인트 내린 77.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BA.2.75의 세부 계통인 BN1의 검출률은 7.7%로 전주보다 0.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BF7의 검출률은 2.6%, BQ1.1은 3.8%로 집계돼 각각 전주보다 0.9%포인트와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봉쇄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자 중국 당국이 공권력을 동원해 시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주민 전수조사를 일부 완화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도 나서면서 주요 도시에서의 시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던 베이징 거리에 시민 대신 경찰이 가득합니다. 곳곳에 경찰 차량이 서 있고 도심 주요 도로엔 경찰력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일부 도로는 시민이 모이지 못하게 조명을 아예 꺼 을씨년스런 모습입니다. 시위가 벌어졌던 상하이 거리에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임시 장벽을 세워 거리 시위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시위 불참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에도 불구하고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선 시민들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PCR 전수 검사가 계속됐습니다. 进一步提高精准防控水平，依法分区、分级、分类开展防控工作。各区要严格遵守《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 하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도 내놓았습니다. 광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약자 등 주로 집에 체류하는 사람들은 전수 PCR 검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충칭에서는 최근 5일 동안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면 검사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시위 확산에 도와 선이된 우루무치 지역엔 저소득층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의 원천 봉쇄로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의 거리 시위는 소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제 부양과 제로 코로나란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함께 내세운 중국 중앙정부가 이제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중국 당국이 우루무치 화재 사고로 촉발된 시위를 차단하는 한편 시위 참가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 당국은 현장 사진과 영상, 텔레그램 등 앱과 소셜미디어, 휴대전화 추적 등을 통해 시위자 참가자 체포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익명의 베이징 시위 참가자는 필사적으로 채팅 기록을 삭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추가적인 시위를 막는 데도 주력해서 주요 도시의 시위 발생 가능 지역에 경찰을 대거 배치하고 시민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이 봉쇄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재보정돼야 한다고 말했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권위주의 정부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컸다며 정책의 재보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been recommending for some time now a recalibration of China's zero COVID policy, exactly because of the impact it has both on people and on the economy.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강력한 봉쇄 정책에서 벗어나 목표를 겨냥한 정교한 조치로 바꾸면 큰 경제적 비용 없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3.2%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고 현재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다면 내년 경제 성장률은 4.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권위주의 정부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코로나19 발발 초기에는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중국식의 엄격한 봉쇄 정책이 합당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20년 초반에는 뉴질랜드, 타이완 등 방역 선진국으로 꼽히는 많은 국가가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했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자 이런 국가 대다수가 관련 조치를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2년째 아파트 봉쇄 등 고강도 봉쇄 조치를 유지하는 실수를 저지르며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며칠간 중국의 각 도시에서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유리한 증거만 취사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응해 국제 협력을 모색하는 GHSA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의 조정사무소가 서울에 설립됩니다. GHSA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7차 장관급 회의에서 3기 활동을 2024년부터 2028년까지로 연장하고 서울에 조정사무소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의 신서울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은 또 그동안 GHSA가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범정부, 범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국가 역량 강화와 글로벌 보건안보 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구축해 협력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1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미용 성형수술 등을 제외한 33개 주요 수술을 받은 환자는 168만 명, 수술 건수는 210만 건이었습니다. 수술 인원이 가장 많은 수술은 49만 7천 명이 받은 백내장 수술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 척추수술, 치핵수술 순으로 환자가 많았습니다.
빈도가 잦은 수술들 가운데 지난 5년 새 가장 건수가 늘어난 수술은 유방 부분 절제술로 2017년 2만 6천여 건에서 지난해 4만 1천여 건으로 연평균 12.5% 증가했습니다. 백내장 수술도 매년 9.2%씩 건수가 증가했고 과잉 진단 논란 속에 한때 건수가 줄었던 갑상선 수술도 2017년 이후 다시 연평균 6.7% 늘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기후변화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개최한 기후보건 위험인식 제고를 위한 토론회에서 대한예방의학회와 함께 실시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 영향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1.8%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11.4%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해 전체의 63.2%가 심각하다 이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 같은 답변을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71.7%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42.9%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 겨울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300명으로 절반 가까이는 노인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겨울 추위에 따른 저체온증, 동상 등으로 의료기관 응급실에 내원한 한랭질환자는 300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이 47%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의 22.3%는 음주 상태였고 사망자는 9명이었는데 사인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됐습니다. 저체온증이 발생하면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주고 젖은 옷은 벗기는 것이 중요하며 동상에 걸리면 동상 부위를 20분에서 40분간 38도에서 42도의 따뜻한 물에 담그고 동상 부위를 약간 높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력한 한파 속에 서울과 서해안에 첫눈이 기록됐고 한라산에서도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새벽에 눈이 날려서 쌓이진 않았지만 나무마다 눈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올해 한라산 첫눈은 지난해보다 22일 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파에 기온도 크게 떨어져서 한라산 윗세오름이 영하 7.9도, 진달래밭은 영하 7.1도를 기록했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도 최저기온이 4.3도에서 5.7도까지 내려가는 등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38년 만에 폭발한 세계 최대 활화산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 최대 60m가량의 용암 분수가 공중으로 솟구쳤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용암 분수의 최대 높이를 약 30m에서 60m 사이로 추정했는데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은 현재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학자들은 용용 암석과 화산재, 가스, 화산유리 입자 등이 바람에 날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눈으로 본다는 건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로 인식되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굳게 믿는 시각이 때로는 우리를 완전히 속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착시인데요. 오늘 과톡이 여러분을 놀라운 착시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함께 보시죠. 선생님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오늘 그럼 가발 뭘 쓰면 되나? 과톡 촬영의 필수품, 과톡 촬영의 핵. 어떤 역할도 소화할 수 있는 초특급 소품, 가발. 오늘은 눈만 있으면 돼요. 눈? My eyes? 네, 오늘 주제가 바로 착시 현상이에요. 착시 현상?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한구의 매몰찬 배신. 뭐야 이거? 잠깐만. 당신의 눈은 지금 조종당하고 있다.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동공 액션 블록버스터 바톡 착시현상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안구 준비됐고. 자, 뭐부터 보면 돼? 응? 뭐부터 보면 돼? 응? 그때 등장하는 준비물. 먼저 이 화면을 잘 봐주세요. 화면? 이게 뭐야? 이게 뭐 약간 물고기 모양? 막 선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게 무슨 착시야? 그런데 여기에 초록색 세로선이 생기자 오? 우와! 이거 갑자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방금 분명히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움직여.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번엔 가로로 선을 한번 그어보죠. 그러면 오! 야, 이거 갑자기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뭐야 이거? 잠깐만. 분명 물고기 모양 선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가로선, 세로선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번엔 다른 그림을 살펴볼까요? 이건 뭐 선이 세 개가 있네. 가운데 가려놨고. 잘 보시면 위에 검은 선 있죠? 예, 검은 선. 그 선이 계속 이어진다면 파란색, 빨간색 중에 어떤 선이랑 이어질 것 같으세요? 파란색이지, 파란색. 오. 파란색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 아니야? 보통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정답은 빨간색입니다. 어? 아닌데? 잠깐만, 이건 자가 필요해, 자가. 정확하게. 응? 아니 근데 자를 어디서 꺼내는겨? 이게 왜 여기서 나왔지? 아무튼 자를 문제의 그림에 대보자. 보세요. 빨간 선이 맞지요? 이 그림은 독일의 물리학자 포겐도르프가 자신의 이름을 따 명명한 기하학적 착시 현상인데요. 중간 부분이 가려져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눈은 선의 가파름을 정확히 예상하기 힘듭니다. 선배님 신기하죠? 너무 좋은데? 너무 신기한데? 내 눈을 의심케 하는구만. 그래서 이번에 더 신기한 걸 가져왔어요. 또 더 신기한 이거? 두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는 그림. 너 설마 뭐 보기에는 테이블이 전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둘의 크기는 같다. 뭐 이딴 소리를 하려고 그런 거야? 맞아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종이를 잘라왔거든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자, 이거는 같이 한번 볼까? 우선 이거 세로는 딱 크기가 얼핏 봐도 똑같아 보여요.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같다고? 한번 대보세요. 이게 같다고? 보고도 믿기지 않는 현상? 원근감을 이용한 착시 그림이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말이죠.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도구들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종이와 자, 사인펜, 가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사각형을 그려줄 겁니다. 위쪽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사각형을 그려준 뒤 아래로 선을 그어 사각기둥 형태를 만들고 큐브 모양이 되도록 선도 그려줍니다. 그리고 기둥 중간쯤 가로선을 그어주고 이 가로선을 중심으로 위쪽에 사각기둥 모양을 살려 가위로 잘 오려주면 바로 완성!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책상 위에 놓은 뒤 옆으로 쓱 돌려주자. 어라? 큐브의 높이가 짧아졌다? 그림만 살짝 돌렸을 뿐인데 완전 달라 보이는 착시 현상. 자, 이번에는요, 공중에 떠 있는 3D 상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선물 상자 그림과 우드락, 빨대, 가위, 풀 등입니다.
자, 이 종이를 접을 건데 이걸 바깥쪽이 아닌 안쪽이 되도록 접어주겠습니다. 상자 무늬가 안쪽으로 오도록 종이를 접고 풀칠을 해서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그 후 상자 꼭지점에 빨대를 붙인 뒤 우드하게 잘 고정시켜주면 실험 준비 완료! 자, 그럼 지금 바로 착시 현상의 세계 보시죠. 자, 상자가 둥둥 정육면체의 상자가 둥둥 떠다니는 것 같죠? 신기하죠? 그런데 이거를 옆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띠리리. 비슷한 원리로 만든 종이 인형도 있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아까와 비슷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인형을 준비를 했는데요. 얘네들은 어떤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까요? 지금 보겠습니다. 자, 오오오오, 지금 고개 지금 같이 돌아가. 제 시선이 움직이는 대로 용 인형들이 고개를 같이 움직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 고개를 돌리는 종이 인형들. 아이고, 이거 살짝 소름이야. 그런데 이런 착시 현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시각이 눈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는 뇌의 판단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원근감 있는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셈이죠. 즉, 착시란 눈이 세상을 인지하고 뇌가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착각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눈에 대한 불신을 키운 착시 특집 어떠셨습니까? 신기하죠? 자, 보인다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 믿을 수 있을 만한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뭐라고? 이번 주 핫 이슈. 대한민국 월드컵 시즌만 되면 피가 끓어오른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흐르는 이 피를 인공으로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영국에서 사상 최초로 인공 적혈구를 수혈하는 임상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혈액은 액체 성분인 혈장과 붉은색을 띠는 적혈구,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하는 역할의 혈소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영국 혈액장기 이식센터 연구진은 이중 적혈구를 인공 배양해 수혈에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건강한 사람의 혈액 470ml에서 적혈구로 분화될 줄기세포를 뽑아낸 뒤 18일 정도 배양했는데요. 그 결과 50만 개 정도였던 줄기세포가 500억 개의 적혈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일 실험실에서 배양한 혈액을 이용해 건강한 참가자 2명에게 티스푼 2술 정도의 양을 수혈했는데요. 연구진은 수혈로 혈액을 충당하기 벅찬 상황에서 인공 혈액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럼 과학톡은 다음 주에 더 신기한 소식으로 또 만나요. 안녕. 재발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마지막 치료 수단이 골수 이식이지만 이마저도 듣지 않으면 현재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면역세포의 일종인 NK세포를 이용해서 난치성 백혈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인게니움 테라퓨틱스의 최인표 최고과학이사 그리고 이 회사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성규 기자, 일단 오늘 다룰 주제가 NK세포 치료제잖아요. NK세포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 NK 세포에서 말하는 그 NK는 내추럴 킬러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자연 살해 세포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 세포는 이제 인체 면역 세포 가운데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암세포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를 살상하는 전문적인 킬러 세포입니다. 이 면역 세포로 잘 알려져 있는 T 세포는 외부에 자극이 있어야만 활성이 되지만 이 NK 세포는 외부에 자극이 없어도 암 세포를 살상할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내추럴 킬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암세포의 싸움을 우리 면역세포의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뭐 최전방에서 뛰는 최전방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인게니움 테라피우틱스는 이 NK세포를 이용해서 백혈병 가운데에서도 현재 치료제가 없는 이 난치성 백혈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아, 네. 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인게니움 테라피우틱스 사명이 어떤 의미이며 회사의 목표와 비전도 궁금합니다. 네, 인게니움의 원어적인 의미는 창의적, 혁신적이란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인게니움 테라피우틱스는 현재 치료 기술이 없는 난치성 암 치료를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NK세포 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구축해 재발하거나 항암제가 되지 않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또 NK세포 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항체와 유전자를 융합한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예. 자, 앞서서 그 이성규 기자가 NK세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NK세포를 치료제로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예, 암 환자들은 이미 여러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들이 많고요. 네. 특별히 난치성 암 치료를 받은 암 환자는 이미 면역 기능과 면역 세포들의 수가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경우 암세포를 전문적으로 살상할 수 있는 그리고 활성이 높은 NK세포를 환자에게 충분한 양을 투여한다면 좋은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NK세포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라는 점에서 다른 화학 항암제와 같은 부작용이 없고요. 또 다른 면역세포인 T세포의 경우는 투여 후 환자 몸에서 T세포가 과다 증식을 하고 이로 인해 과다한 사이토카인 분비로 사이토카인 폭풍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반면 NK세포는 특성상 체내에서 증식이 잘 안 되므로 이런 부작용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NK 세포를 치료제로 활용할 경우에 그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인게니움만의 어떤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면 또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인게니움은 기능이 좋고 또 숫자적으로 대량 생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기존 NK 개발 회사는 혈액 내 말초 혈액 단핵세포에서 NK세포를 분리해 사용하지만은 저희는 이런 분리 과정이 없이 많은 수의 NK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임상 연구에서 타 연구자들은 환자 킬로그램당 평균 약 1000만 개의 세포를 NK세포에 투여하지만은 저희는 이보다 10배 이상인 환자 킬로그램당 1억 개 이상의 NK세포를 투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기능적으로도 저희 NK세포는 활성이 높고 체내 지속성이 긴 메모리 NK세포의 특성을 띱니다. 네. 즉 활성이 저하된 환자 자신의 NK세포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공여자의 세포로부터 NK세포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사용했고요. 그 결과 생산된 NK세포의 활성을 결정하는 활성유도 수용체의 발현이 높고 또 환자의 저희 NK세포를 투여했을 때 2, 3개월 이내에 메모리 NK세포가 30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환자 투여 시 특이한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네, NK세포 치료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성규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현장 인터뷰 영상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 NK 세포를 배양을 하면 이게 실제로 얼만큼 배양이 됐는지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이 그래프상에서 알 수가 있어요? NK 세포가 특이적으로 잘 발현하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그게 표면에
발현한 단백질을 항체를 처리해서 그 항체와 세포가 붙어 있는 그 세포군만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확인했을 때 지금 저희가 거의 배양이 완료된 검체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 전체 세포군 중에서 특이적으로 특정 세포군만 지금 잘 나타나져 있고 그 세포군이 그 중에서도 특이적인 발현 단백질이 99% 발현한 걸 확인함으로써 저희 세포가 잘 배양되어 있다, 이제 잘 자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연구원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NK세포 배양과 관련한 현장 인터뷰였습니다. 현재 NK세포 치료제를 활용해서 개발하고 있는 신약 그 현황도 알려주시죠. 네, 이제 저희가 이런 NK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을 확립한 후에 이제 효능과 안전성을 동물 모델에서 입증하였고요. 네. 또 식약처의 연구 임상 승인을 받고 여러 임상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백혈병 치료를 위해서는 서울 아산병원과 공동으로 약 15년간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네. 그동안 4차례 연구자 임상을 수행했으며 연구 결과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40명의 환자에게 투여했고 임상 결과 NK세포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대비해서 NK세포를 투여한 환자에서 재발이 절반 정도 감소하고 생존율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기억하는 환자가 있는데요. 백혈병의 특성상 항암제 치료 후 재발하면 생존 기간이 채 1년이 안 되는데 이분은 2009년 항암제 치료 후 재발해서 이제 치료 방법이 없었는데 2010년에 저희 NK세포를 투여받고 현재까지 10년 이상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 임상을 통해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고 이제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상업용 임상을 저희가 이상 시작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상반기에 실제로 상업용 임상 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라는 설명 드렸는데 지금 이제 개발한 그 NK세포 치료제는 이 혈액암이 대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뭐 폐암이나 이런 고형암에도 적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고형암은 주변 환경이 이제 암세포가 분비하는 다양한 면역 억제 물질이 있어 실제로 면역 세포들의 항암 기능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고형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억제하는 특별히 TGF-β라는 대표적인 면역 억제 물질인데요. NK세포의 항암 기능도 TGF-β에 의해서 상당히 억제가 됩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TGF-β의 면역 억제를 막을 수 있는 TN13이라는 펩타이드를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개발했습니다. TN13 펩타이드를 저희가 개발한 NK세포 치료제와 함께 사용하면은 NK세포의 기능 억제를 회복시키고 이에 따라서 고형암에 더 맞는 더 좋은 면역 치료제로 개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동물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추후 인체 임상 실험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혈액암을 넘어서 고형암까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치료 전략을 소개해 줬는데 이 NK세포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제 CAR-NK라고 차세대 NK세포 치료제도 있잖아요. 인게늄도 이 CAR-NK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CAR-NK세포는 저희가 개발한 그 NK세포 플랫폼에 이제 특정 암세포, 특히 고형암에 대한 살상 능력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 개발하는 일종의 융합 NK세포 치료제입니다. 네.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것은 폐암이나 간암 등 고형암에 많이 나타나는 항원에 대한 항체를 개발하였고 또 이 항체 유전자를 NK세포에 도입하여 항체 유전자와 NK세포 신호 전달을 하는 그런 카이메릭 엔티젠 리셉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CAR-NK세포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러한 CAR-NK세포는 항체 내에 과대 증식이 안 되기 때문에
카티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고 이미 시판된 카티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세포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면역 세포 치료제로는 치료가 어려운 고형암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 세포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말씀 중에 이제 그 항체내 과다 증식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항체내가 아니라 인체내 과다 증식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언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예, 이제 국내 바이오계는 기존에 많은 기초 연구를 통해서 이제 훌륭한 업적들이 나온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기초 연구를 이제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임상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임상 연구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또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인체에 사용하는 치료제의 경우는 이제 비임상, 임상 연구를 또 거치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고려를 한다면은 이제 저희의 경우는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연구자 임상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을 입증했고요. 또 이러한 기술들을 축적해서 이제 어떠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또 이를 지원하는 관계 기관들도 이제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켜본다면은 국내 바이오 산업에서 더 많은 좋은 결실들이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원을 하고 또 관심을 꾸준히 가져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더 좋은 치료제가 얼른 나와서 난치병, 백혈병과 암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이오 위클리 최인표 인게니움 테라퓨틱스 CSO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과 화성에 위성을 보낼 수 있는 한국형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조 132억 4천만 원이고 개발 기간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이 발사체는 1단에 100톤급 액체 엔진 5기, 2단에 10톤급 액체 엔진 2기를 탑재하고 재사용 발사체로 개량될 수 있도록 엔진에는 재점화, 추력 조절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2030년에는 달 궤도 투입 성능 검증 위성을 발사하고 2031년에는 달 착륙선 예비 모델을, 2032년에는 달 착륙선 최종 모델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개발됐던 누리호 등 기존 한국형 발사체 사업과 달리 사업 착수 시부터 국내 기업과 협력하도록 해 기업이 독자적인 발사체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2024년부터 국가주도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합성생물학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속도를 5배 높이고 인공세포를 제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7년부터는 권역별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공공부문 인프라와 노하우 등을 민간으로도 확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이오 파운드리는 생명체 구성 요소를 인공적으로 설계하고 합성하는 합성 생물학 기술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유용한 인공세포와 바이오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중국이 29일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의 마지막 단계 임무를 수행할 유인 우주선 선저우 15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TV에 따르면 선저우 15호는 현지 시간 29일 밤 11시 8분쯤 서북부 간수성 주취안 위성 발사센터에서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발사 33분 뒤 위성 발사센터 쩌우리펑 주임은 선저우 15호 발사 임무가 원만하게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저우 15호에 탑승한 우주인 3명은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과 도킹한 뒤 6개월 동안 궤도에 머물며 임무를 수행하고 내년 5월 귀환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범죄를 모바일로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지능형 체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부터 모바일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능형 사이버 범죄 신고 도우미 폴봇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봇은 사용자가 질문하고 챗봇이 답변하는 보통의 챗봇과는 달리 수사관처럼 신고자에게 피해 사실을 물어보고 신고자가 답하면 가장 적절한 진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줍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한국 기업의 공장으로는 처음으로 SK 실트론 미국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중국 공급망에 인질이 되지 않겠다며 중국에 날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SK 실트론 SCC 미시간 공장을 찾았습니다. 2020년 설립돼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사업장을 찾은 것은 처음입니다. And I also want to thank the leaders of SK Siltron, CSS, and I met with some of their folks as well in Korea. They're a first-rate operation and they're going to create a lot of good paying jobs here, Rev.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의 공급망은 해외가 아닌 미국이 될 것이라며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the supply chain. The difference is going to be we're going to make that supply chain available to the rest of the world, but we're not going to be held hostage anymore.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과를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나 자동차 공장을 잇따라 방문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으로 여유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우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도 한층 첨예해질 것으로 보여 글로벌 경제에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 라인이 미국에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프론트가 영업을 개시한 지 3년도 안 된 시점에서 잦은 폐업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28일 비트프론트는 홈페이지의 공지를 통해서 영업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거래소는 폐업 사유로 라인 블록체인 생태계와 자체 가상자산인 링크의 경제적 보호를 들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비트프론트는 2020년 2월 말 개소해 2년 9개월 만에 폐업에 이른 겁니다. 지난 10월까지 7개월간 이어진 무역 수지 적자가 11월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간 누적 적자는 40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인데요. 화물연대 파업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 무역 여건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던 지난 6월 우리 수출은 5.3% 성장에 그쳤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매달 13에서 21%까지 늘던 수출 성장세가 화물연대 파업이 있던 시기부터 주춤해지다 지난달엔 마이너스로 꺾였습니다. 지난 24일 시작한 화물연대의 파업은 당장 이번 달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월 말에 많이 나가서 지금이 한참 많이 나갈 때입니다. 이거 며칠 올라가면 이번 달 수출에도 조금은 영향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 봉쇄로 외출이 금지되면서 소비가 급감하고 그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는 구조입니다. 최근 들어선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 중국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는 줄고 내수용품 비중이 76%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음식료 쪽도 지금 소비가 위축되는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소비재 수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번 달 들어 20일까지 무역 수지는 44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어서 지난 4월 시작된 무역 적자 행진은 8개월 연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누적 적자는 399억 6,800만 달러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이고 적자 규모는 이전 최대치의 2배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에너지 시장 불안 속에 반도체 업황 부진과 중국의 자체 공급망 확충 노력이 이어지면서 우리 무역 여건이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 10월 국내 산업 생산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소비마저 부진했는데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세계 경제를 강타한 고물가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10월 국내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5% 줄었습니다. 넉 달 연속 감소세인데 축소폭은 코로나19 타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지난 2020년 4월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수출 감소 속에 자동차와 기계장비 생산이 부진했고 금융과 보험, 부동산 등의 서비스 업종도 주춤했습니다. 경기 악화는 소비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10월 소비는 한 달 전보다 0.2% 줄어 2달 연속 축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 의류 소비가 줄었고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도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고려하면 4분기엔 소비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출도 소비도 앞날이 흐린 셈입니다. 소비와 내수가 얼마나 이제 이렇게 그 활력을 유지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뭐 중국의 경기 또는 경제 성장이 지금 언제 회복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나라 수출과 제조업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은 설비 투자가 보합을 보인 가운데 건설 투자를 뜻하는 건설 기성이 3.8% 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상황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을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관절염을 더 악화시킨다는 두 건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 UC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그룹은 다른 주사를 맞거나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 2년 후 MRI 영상에서 골관절염이 더 악화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로절린드 프랭클린대 연구팀도 무릎 관절염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X선 영상 관찰 결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이 카이스트와 포스텍에서 추진 중인 의과학대 졸업자는 개원이 등 임상의사가 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상의사가 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굳이 의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11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가전략 대토론회에서는 의사 과잉 배출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입장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연구 중심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카이스트의 입장이 맞섰습니다. 의학 한림원 왕교창 원장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라면 의대 졸업 후 지금처럼 대학원에서 키우는 게 맞다며 의대 정원 증가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광영 총장은 의사과학자를 키우고 계속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카이스트와 포스텍은 전공의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가 될 수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여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2월 수상자로 서울대 의과대학 배상수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배 교수는 기존 유전자 가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정 DNA 염기 하나만 교정할 수 있는 초정밀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1명씩 이달의 과학기술인으로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는 한국형 인공위성을 통합관제하고 운영하게 될 허브가 제주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제주도 구자읍에 국가위성운영센터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운영 중인 위성을 순차적으로 이관받고 앞으로 추가 개발될 위성까지 담당해 2030년에는 위성 70여 개의 관제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위성정보 품질을 높이기 위한 위성영상 검보정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위성정보 빅데이터 센터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 첫날 출근길 대란은 없었지만 낮 시간의 배차 간격은 늘어났는데요.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확인하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